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98편 신라의 대당 화전 양면 작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당나라 장수 서린규의 선전포고를 겸한 편지에 대해서 신라의 문무왕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문무왕의 답서 내용을 통해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서린규가 편지를 보내 선전포고를 하기 전까지는 당나라가 본국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침공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삼국유사의 문무왕 번민조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의 보장왕을 생포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당나라 유격대의 모든 장병들이 진에 머물고 있으면서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문무왕이 알아채고 군사를 동원하였는데 이듬해 당고정이 사람을 시켜 김인문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 신라가 우리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고도 이제 오히려 우리 군사를 해치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여보라! 신라왕의 동생인 김인문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이제 짐은 50만 대군을 조련하여 신라를 칠 것이니라. 이때 의상법사가 불법 공부를 위해 당나라에 들어가 있던 중에 김인문을 찾아갔는데 법사, 큰일 났습니다. 소승이 보기에는 김인문 대장군이 갇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일로 보입니다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요. 지금 당나라는 황제의 명으로 우리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조련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속히 본국에 알려 대비하게 해야 할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소승이 당장 귀국해서 대왕마마께 이 일을 고해 올리겠습니다. 의상이 곧 귀국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당나라 쪽에서 개인적인 잘못이 없는 김인문을 가두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국대 윤선태 교수와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자료인데요. 의상이 종교인이죠. 이 당시에 종교인은 좀 더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김인문은 외교가였습니다. 인질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고 이 당시에 후대의 자료지만 수기부에서 신라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문이 당나라의 정보들을 계속 신라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린기를 계림주 행군 총관으로 임명해서 공격을 하기 직전에 당나라 내에 있던 신라의 정보원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 의상이 귀국하는 게 670년입니다. 670년인데 그 직전에 그 김인문이 됐든 김흠순이 됐든 신라 쪽의 인사를 의상이 당나라에서 만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당나라가 그 신라를 그 침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던 것이고, 그거를 아마 그 귀국 그 시일을 앞당겨서 일부러 그래서 신라로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이 670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즈음해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하고 합동작전을 전개하는 게 있어요. 김창석 교수가 거론한 신라와 고구려 유민들과의 합동작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문무왕 제위 10년에 있었던 일련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삼국사기의 해당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문무왕 10년 3월에 사찬 서로유가 고구려의 태대형 고요무와 함께 각각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다. 4월 4일에 아군은 그들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적을 참획한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시 고구려 유민인 건모잠이 유민을 모아 출병해서 당나라 관리를 죽이고 서해 바다를 거쳐서 신라로 향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나라에서는 일단 신라에 경고를 보내고 장차 신라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나라에 수기 중이던 김인문을 가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삼국유사에 따르면 승려 의상이 당나라로부터 급거 귀국해서 김은문이 갇혔다는 사실과 당나라가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신라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문무왕에게 제공합니다. 의상법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당나라 대군의 침공이 목전에 닥쳤다는 얘긴데 이렇게 손을 놓고 저들의 침략을 기다릴 수만은 없질 않은가? 문무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방어 계책을 묻자 각간 김촌존이 이렇게 말했다. 대왕마마, 명랑이란 승려가 있어온데 그 명랑 법사가 근래 용궁으로 들어가서 비법을 받아가지고 왔다 하옵니다. 그 승려를 불러서 계책을 하문하시옵소서. 그래서 문무왕은 명랑이라는 승려를 불러들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왕마마, 방법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오, 그래. 어서 말해보라.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라는 성소가 있사온데 그곳에다 사촌 왕사를 짓고 도장을 개설하면 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수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국경지대에 몰려와서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일이 이처럼 절박하게 돼버렸으니 언제 사천왕사를 지어서 대비를 한다는 말인가? 명랑법사는 어찌하면 좋겠는지 다른 계책을 말해보라. 대왕마마, 당장에 사천 왕사를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 일단 기존 절집을 채색 비단으로 꾸며야 하옵니다. 문무왕은 채색 비단으로 절집을 꾸미고 동, 서, 남, 북, 중앙 5방에 신상을 꾸린 다음에 유가명승 12명이 명랑법사를 우두머리로 삼아 문두루 비밀술법을 하도록 하였더니 이때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가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뒤에 그 절을 고쳐지어서 사천왕사라 불렀다. 그 뒤에도 당나라는 조혼을 장수로 삼아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와서 신라를 쳤으나 이때에도 이 술법을 썼더니 배들은 그 전처럼 침몰하였다. 사천왕사라는 사찰 건립에 얽힌 일종의 연기설화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여기 나오는 문두루 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명랑이 그 신인종이라는 종파를 이제 개창을 한 사람인데 명랑법사는 일종의 그 밀교 승려입니다. 그래서 밀교라는 게 불교 종파 중에 여기서는 문두루 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일종의 주문이나 진언 같은 것을 암송을 함으로써 사악한 무리들을 내쫓고 나라를 이제 지키고 이런 그 호국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복적인 불교인데 그거를 받아들여 온 사람이 명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상이 그 문무왕에게 건의를 하기를 명랑에게 그 문두루 비법을 강설하게 하면 그 당나라의 침략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삼국유사의 이 기사를 통해서 신라가 당나라의 침공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실제로 신라는 당나라군과 맞붙은 초기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명랑법사가 채색 비단으로 울긋불긋 꾸민 절집에서 주문과 진언을 애우는 술법을 했기 때문에 당나라 함선이 줄줄이 침몰했을까요? 삼국유사에 실린 이 설화풍의 기사와 삼국사기의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나라의 서린기 부대들을 격파하고 고관이 데리고 오는 유목 부족들, 그러한 말갈족들을 격파하는 이야기들, 또 이제 그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을 끌어안으면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런 내용들은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것이고, 삼국유사는 사천왕사의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즉 종교인들은 우리가 기도를 했고 우리가 그런 비밀 의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결국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두 가지를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입장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종교인들도 노력했고 실제로 이제 장군들도 노력했고 그런 두 가지 노력들이 결합되어서 나당 전쟁의 초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삼국유사의 관련 기사는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당나라군이 신라군에게 패하자 당고종은 옥에 갇혀있는 김인문 일행을 불러냅니다. 짐이 군사를 2번이나 보냈는데도 살아 돌아온 자가 없으니 너희 신라에 무슨 비밀 술법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곳 당나라에 온 지 오래되어서 본국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사오나 다만 전해 듣기로 윗나라인 당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쳤으니 그 은덕을 보답하기 위해 낭산의 남쪽에다 사천 왕사를 새로 짓고 황제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 위해서 법석을 차렸을 뿐이라 하옵니다. 글쎄요, 정말로 김인문 등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당고종에게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당나라 군사들과 창칼을 겨누고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인 당나라의 충성을 다짐하는 신라의 화전 양면 전략이 이 설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시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나라 장수 서린기가 신라의 문무왕에게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편지를 보내왔고 문무왕도 장문의 답서를 보내서 서린기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논박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무왕은 서린기에게 비굴하리 많지 극진한 예를 갖춰서 장문의 답서를 보내고 난 직후에 칙명을 내려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우리 신라는 소부리에 줄을 설치할 것이다. 아찬 진왕은 들으라. 예, 대왕 마마. 그들을 소부리 주의 도독으로 임명할 것이니 지금 당장 임지로 떠나 도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어명을 받들어 소부리주의 초대 도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신라는 지방 통치 조직으로서 상주, 하주, 한산주 따위의 주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부리에 새로운 주를 설치한다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부리가 어느 지역이냐를 따져보면 그곳에 주를 설치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부리는 사비, 즉 지금의 부여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나라가 백제의 고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웅진도독부를 두고 있었던 옛 백제의 심장부였습니다. 신라가 그곳을 영역으로 편입해서 주를 설치한 것이죠. 소부리주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부리주라는 것은 그 신라의 지방 행정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 중에 소부리 지역에다가 설치한 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신라의 정식 지방 행정 구역이 두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백제 땅을 완전히 신라가 장악을 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웅진도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가 백제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신라가 백제 고지 지역을 잠식을 해 들어가서 결국은 백제 지역 정복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기구로서 사비 지역에다가 소부리 주를 설치하고 그 주의 장관으로 도독을 파견한 것이죠. 물론 아직은 신라가 백제의 고토를 완전히 장악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백제의 옛 땅을 관리하던 바로 그 본거지를 신라가 접수해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개편했으니 이제 웅진도독부는 괴멸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당나라의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당나라 장수 광무종으로 하여금 웅진도독부를 책임지도록 했었는데 신라가 그곳을 접수해서 신주를 설치했다는 것은 부여융이나 광무종을 추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671년에 웅진도독부 지역을 신라가 공격해 들어오고 그때 부여융이나 강무종이 함께 탈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77년에 다시 부여융이 웅진 도독부의 도독으로 임명되어서 들어오기 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웅진 도독부는 지금의 그 요동 지역에 설치되죠. 거기에 안동 도호부하고 함께 그 주변에 웅진 도독부가 설치되어서 부여융은 그쪽 지역에 웅진 도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676년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지만 승리라기보다는 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은 언제 가냐 하면 730년 무렵에 가야 종전이 됩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옛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서쪽 국경에서 토번, 즉 티벳이 침공해오자 서쪽 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안동 도호부를 요동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백제의 고토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웅진 도독부 역시 신라가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비, 즉 지금의 부여를 떠나서 멀리 요동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당나라의 신라에 대한 적개심은 날로 높아져 갔고 이제는 당나라 본토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정벌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대왕마마, 지금 북쪽 지경에서 당나라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북쪽 지경의 사정이 어떠하다는 말이냐? 당나라 장수 고간 등이 4만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 이르러 싸운데 깊은 도랑을 파고 높은 보루를 쌓아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사옵고 4만이나 되는 군사가 평양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면 우리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겠구나. 벌써 그 군사들이 대방을 침공하였다는 전갈이 당도하였사옵니다. 저들의 남진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육군은 대방으로 가서 저들을 방어하고 수군은 당나라 함선의 해상 침투에 대비하도록 하라.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장수가 4만 병력을 이끌고 평양에 이르렀고 곧 대방을 침범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대방이 어느 지역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낭랑 대방이라고 할 때 그 대방군은 본래 황해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당나라군이 대방을 침범하였다는 말은 곧 황해도 지역을 침공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신라가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옛 백제 지역의 땅도 완전히 수중에 넣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판국에 신라가 황해도 지역까지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을까요? 3세기 초에 대방군이 이 공손 씨에 의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때 대방군은 황해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대방군이 황해도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서울 지역, 그러니까 한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방이라는 것도 황해도 지역이 아니라 그 경기도 중부, 그러니까 한강 하류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간이 거느린 그 당나라 군사들이 대방을 침략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제 백제 지역을 신라가 장악을 했는데 신라와 그다음에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고구려 그 사이의 경계선이 황해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 사서에는 지금의 경기도 지역에 옛 대방군이 존재했던 것으로 잘못 올라있는 기록이 덜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당나라군이 대방을 침공했다는 얘기는 지금의 경기도 지역으로 쳐들어왔다고 보아야지 신라의 북쪽 경계선이 멀리 황해도 이북 지역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국대 윤선택 교수의 견해는 이와는 다릅니다. 평양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안동 도호부가 설치되죠. 그런데 그 안동 도호부가 신성으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 지역은 여전히 당나라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해도 지역을 완충지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 당시에 최전선이 어딘가 하면 임진강입니다. 그래서 칠중성을 기초로 해서 임진강 좀 더
이제 아마 예성강 무렵까지 완충지대로 이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신라의 최전선은 임진강이고 그것의 어떤 격돌 과정들이 이 고관이 대방 지역에다가 참호들을 설치하면서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황해도 지역까지 신라의 영역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임진강 정도까지가 신라의 북쪽 경계였고 황해도 지역은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완충지대였는데 그곳에서 양쪽 군사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서해 바다에서도 당군과 신라군이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떠하느냐? 전속력으로 노를 저어라! 군사들은 적선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라! 적들이 뱃머리를 돌려 도주하고 있다! 목을 올리고 전속력으로 추격하라! 10월 6일에 당나라의 함선 70여 척을 격파하고 당나라 장수 겸의대후와 당나라 군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적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 서린기가 계림주의 행군 총관으로 임명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대가 바로 신라를 멸망시키려면 신라가 이제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 유민들을 포섭했죠. 그래서 웅진도독부도 이제 멸망시키고 소부리지를 설치했고 또 안성을 지원해서 고구려를 새롭게 책봉해서 유지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격파시키면서 당나라의 부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고관을 통해서 육군이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이 구조는 바로 해군들이 들어오다가 이 신라인들에게 괴멸되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모든 싸움에서 신라군이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무왕 12년 정월에 왕은 장병을 파견하여 백제 고성성을 쳐서 승리하였다. 2월에 백제의 가림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7월에 당나라 장수 고관이 10,000명의 군사를, 이근행은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왔다. 8월에 당나라군은 한시성, 마읍성을 공격하여 이기고 여세를 몰아 진군하여 백수성에서 500보쯤 떨어진 곳에다 병영을 만들었다. 아군은 고구려군과 더불어 적과 싸워서 수천 명의 목을 자르니 고관 등이 도주하였다. 신라군은 이를 추격하여 성문에서 싸웠다. 전투가 벌어졌다고 올라있는 지역들 중에서 고성성이나 가림성 등은 부여 인근에 있던 성들로 추정이 되고 백수성이나 성문 등은 황해도와 경기도 지역으로 비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신라는 예전에 웅진도독부가 있던 부여 인근에서 아직도 신라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과 싸워서 그 지역들을 신라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한편으로 북쪽에서는 고구려 유민들과 합세하여 당나라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신라군이 고구려 유민들과 더불어 당나라 장수 고관 등이 이끄는 군사들을 쳐서 이기자 당나라군이 도주하였다고 했는데 신라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에서 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석자에 문문자를 쓰는 이 성문은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교화 일대에 해당합니다. 이 성문 전투에서 신라는 참패를 당하는데요. 삼국사기 관련 기록은 이렇습니다. 신라군은 적들을 추격하여 성문에서 싸웠으나 패하여 대하찬 효천과 사찬 의문, 사찬 산세, 아찬 능신, 아찬 두선, 일길찬 안나함, 양신 등이 전사하였다. 전쟁을 지휘하던 장수들이 이처럼 많이 전사한 것으로 보아서 신라군 전체의 희생자 수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문은 지금의 파주 교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의 최전선 지역이고 거기에서 아주 대규모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라가 패배한 거죠. 고구려 유민들 포섭하고 웅진도독부를 없애가면서 전진했지만 당나라가 만만치 않게 병력들을 동원했던 거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동원 병력들이 거란과 말갈 병력들입니다.
기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는 부대이고 항해도 지역과 이 경기도 북쪽 지역들에서 기마전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신라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에게 위기가 온 거죠. 신라의 위기를 초래한 이 패전의 현장에서 우리가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김원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교과서에도 실렸던 유치진의 희곡 원술랑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인물인데 원술은 다름 아닌 신라의 전쟁 영웅 김유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술이 대장군을 보필하는 비장의 신분으로 참여한 이 성문 전투는 열전편 김유신전에 그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함께 성문 들판에 진을 치자 왕은 장군 의복과 장춘 등을 보내서 이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장창 부대만은 별도로 진을 치고 있다가 당나라 병사 3천여 명과 싸워 이겼으며 포로들을 붙잡아서 대장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그러자 각 부대에서 말들이 많았다. 장창 부대만 따로 진을 치고 있다가 성공했으니 그 부대원들한테는 필시 큰 상을 내리겠지? 맞아. 그런데 우린 이렇게 한데 모여서 진을 치고 있으니 아무리 싸워봤자 헛수고가 아니겠냐고. 우리도 각각 분산해서 장창 부대처럼 따로 진을 치고 싸우는 게 어때? 그래. 그렇게 해야 승전했을 때 공을 인정받기가 쉽지. 우리 부대는 저기 산 너머로 가야겠다. 우리 부대는 강기슭에서 매복을 해야겠네. 자, 가자! 신라군은 마침내 각자 군대를 나누어서 분산하였다. 그런데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함께 신라군이 아직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해오자 신라군은 크게 패하여 장군 효천, 의문 등이 여기서 전사하였다. 이때 유신의 아들 원술은 비장의 신분이었는데 그 또한 나가 싸워 죽으려고 하였다. 앞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수록된 성문전투에서 전사한 장수 7명의 이름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서 효천, 의문 등의 장수 이름은 김유신 열전에도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술이 비장으로 출전했던 전투가 바로 그 성문전투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기록은 문무왕 본기에 나와 있지만 뒤에 그 김유신 열전에 보면 거의 뭐 비슷한 자료가 실려 있고 또 여기 나오는 그 효천이나 의문 같은 그 장수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술이 출전한 그런 전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술은 이때 그 비장의 관직을 갖고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흥왕 때 사다함이 그 대가야 정복전에 출전을 할 때 그때 비장으로 출전을 합니다. 귀당의 비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다함이 화랑 출신이었죠. 그래서 원술도 화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진흥왕 시기에 15살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자청에서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던 사다함 역시 비장으로서 전장에 나갔으며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술 역시 화랑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패해서 장수들이 줄줄이 전사하는 상황에서 김유신의 아들이자 화랑이었던 원술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유신의 아들 원술이 비장으로서 역시 나가 싸워 죽으려고 하였는데 그의 부관 담능이 그를 만류하였다. 대장군은 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곳을 가려서 죽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죽어서 성과를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살아 돌아가서 뒷날의 공적을 도마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대장부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 법이거늘 장차 무슨 면목으로 우리 아버지를 뵙겠느냐? 나는 적과 싸우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원술이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가려 하였으나 담능이 말고삐를 붙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마침내 죽지 못하고 대장군을 따라서 무의령으로 나왔다. 그러자 당나라 군사들이 거열주까지 추격하여 왔다. 이때 거열주 대감인 아진함이 대장군에게 말했다. 공들은 빨리 이곳을 피하시오. 난 나이가 70살이나 되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소. 오늘이 바로
내가 죽을 날이요. 자, 가자! 아진함이 창을 비껴들고 진중으로 돌진하여 전사하자 그의 아들도 따라서 죽었다. 대장군 등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서울로 들어왔다. 문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 유신에게 물었다. 우리 군사가 이렇게 크게 패하였으니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나라 사람들의 계략을 예측할 수가 없사오니 장졸들로 하여금 제각기 요충지대를 지키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다만 내 아들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훈까지도 저버렸으니 목을 베어야 합니다, 대왕마마.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원술 비장에게만 유독 중형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인은 원술의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김유신은 정말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신라의 위기가 닥쳤고 일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자기의 아들이 떳떳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게 된다면 김유신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쌓아왔던 명성들, 또 솔선수범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왔던 자기의 가문의 어떤 위상들, 이런 것들이 자기 아들 하나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다른 장군들을 그렇게 질책해왔고 또 실제 장군들 아들들도 많이 전사했고 근데 자기 아들에게 예외의 조항을 둘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원술은 문무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양친 부모 모두로부터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원술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전원에 은둔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어머니를 만나려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마저도 부인에게는 3종의 의리가 있다. 이제 내가 과부가 되었으니 응당 아들을 쫓아야겠으나 원술과 같은 자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들 노릇을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의 어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만 물러가라 이르라. 그렇게 말하고서 원술을 만나보지 않았다. 원술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떠나지 못하였으나 부인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부관인 담능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원술은 곧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을해년에 당나라 군사가 또 침략해와서 매소천성을 치니 원술이 이 소문을 듣고 이 기회에 죽음으로써 전일의 치욕을 씻고자 드디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우고 상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벼슬을 하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원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적에게 패한 전쟁에서 장렬하게 죽지 못하고 살아 돌아왔다면서 임금에게 자기 아들의 목을 베도록 주청하는 아버지. 그런 비겁한 아들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노라며 문전박대하는 어머니. 그러나 모질고 비정하게 느껴지지만 바로 이런 정신이 삼국 중에서 가장 국력이 미약했던 신라를 승리자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제 버림을 받고 한동안 이 은둔 생활을 벌이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예 회복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걸 볼 때 이것은 역시 이 어떤 전형적인 화랑의 윤리관,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속에 나와 있는 사군이충이랄지 임전무퇴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명예,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랑의 어떤 전장에 임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신라 귀족들의 아주 또 특히 김유신의 아주 돋보이는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김유신의 부인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원술랑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신라인들의 정신들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 신라가 나당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물론 일종의 쇼맨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김유신이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신라와의 전쟁 국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라인들을 하나로 일치단결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자기 희생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라가 당나라군을 맞아 육지와 바다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서기 672년에 신라의 문무왕은 당나라의 고종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서린규와 주고받은 편지만큼 장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국서인데요.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편지 내용이겠죠. 삼국사기에서는 문무왕이 당고종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연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백제가 당나라에 호소하여 군사를 빌려서 신라를 침략하자 문무왕은 사세가 급박하여 당나라 황제에게 알리지 않고 출병하여 이를 토벌하였다. 이 때문에 당나라 조정에 죄를 지었으므로 마침내 급찬 원천과 내마 변산 및 억류했던 낭장 겸이대후, 내주사마 왕애, 본열주 장사 왕익, 웅진도독 사마내군, 증산사마 법총, 그리고 군사 170명을 당나라에 보내면서 청주하는 표를 올렸다. 백제가 당나라 군사를 빌려와서 우리 신라를 치니까 당나라 황제에게 보고할 겨를이 없어서 일단 토벌하였기 때문에 죄를 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거론한 백제는 백제 부흥군의 잔존 세력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쨌든 당나라 군사가 옛 백제를 위해서 신라로 쳐들어오자 군사를 동원해서 무찔러버린 것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사신편에 보내면서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서 억류하고 있던 당나라 장수들과 군사들을 함께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문무왕의 편지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짓고 삼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위급하여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을 때 먼 곳에서 와서 구원해 주신 바람에 우리 신라가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러니 몸을 부수고 뼈를 갈아도 그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가 부족할 것이며 머리를 부수어 재와 먼지가 되더라도 어찌 그 자비의 덕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천지 원수 백제는 우리의 변경을 핍박하고 황제에게 구원병을 청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였습니다. 저는 파멸이 두려워 우리의 생존을 추구하려다가 억울하게도 흉악한 역적의 취급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저지른 의도를 말하지 않은 채 먼저 형벌을 당한다면 살아서는 명령을 거역한 신하가 될 것이요 죽어서는 은혜를 배반한 귀신이 될까 염려되어 삼가 사실을 기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하려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시고 근본적인 사유를 밝게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대 이래로 조공을 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근자에 백제 때문에 2번 조공을 하지 않아 마침내 황제의 조정에 이론을 일으키고 따라서 황제께서 장수 서린귀에게 명하여 저의 죄를 성토하게 하였으니 죽은 후에도 받아야 할 벌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남산의 대나무도 저의 죄. 그 뒤로도 당나라 황제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문무왕 자신은 천하의 몹쓸 죄를 지은 불경 죄인으로 낮추는 내용의 편지글이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당나라 군사에 맞서서 전투를 벌였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이렇듯 저자세로 적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으므로 신라에서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할 것인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듯 납작 엎드려서 새삼스럽게 벌을 청하는 것일까요? 편지 내용 중에는 이런 표현도 보입니다. 만일에 저희 신라의 종묘와 사직을 연못으로 만들어버리고 저를 죽여 몸을 찢어버리더라도 이 사정을 듣고 나서 친히 판단하여 주신다면
기꺼이 형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부왕의 관과 상여를 옆에 두고 머리에 진흙이 마르지 않은 채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황제의 처분을 기다리며 삼가 형벌에 관한 명령을 듣겠습니다. 너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문무왕은 왜 이런 편지를 당고종에게 보냈을까요? 물론 그 웅진도독부는 멸망을 했지만 그 잔존 세력이든지 아니면 그 백제 부흥운동을 벌이던 그런 세력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존 세력의 일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신라를 침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라가 이제 방어를 하고 격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체제 속에서 보면 신라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당군이라면 당연히 이제 당나라의 군대고, 그다음에 백제 유민이라고 하더라도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는 그 맹약이 맺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창석 교수의 얘기였는데요. 그러나 신라가 웅진도독부까지 격파해서 그곳에 새로운 주를 설치하는 등 백제의 고토를 거의 다 차지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당나라에 제를 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선태 교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들어보시죠. 당나라는 대국이죠. 그 대국에 뭔가 종전, 휴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나라와 계속 싸우면 결국 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는 약소국이고 전쟁에 임하려면 많은 군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신라의 왕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할 때마다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차하게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전쟁 안 하고 싶고 당신한테 충성을 바치고 싶다. 그래야만 당 황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종전을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을 어여쁘게 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즉 퇴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라의 이 편지는 정말로 절묘한 것입니다. 윤선태 교수는 문무왕이 이런 편지를 보낸 것 자체가 신라의 절묘한 애교술이라고 분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군이 내려오자 일단 물리치기는 했는데 대국의 군사를 겁없이 무찔러 버렸으니 신라로서는 싸움에 이기고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처럼 대군을 동원해서 전면전으로 나온다면 신라가 당해낼 수 없겠죠. 따라서 신라로서는 당나라가 신라 정벌을 위해 움직였던 군사를 거두어서 본국으로 되돌아갈 명분을 제공해야 했을 것이다. 즉 신라왕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니 이를 받아들여서 군사를 물려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무왕은 지은 죄도 없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문무왕은 사신편에 금은보화와 우항, 옷감 등의 선물까지 잔뜩 챙겨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편지와 선물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붙기 시작한 나당 전쟁의 열기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문무왕 13년, 서기로는 673년. 이상한 일이로다. 봄부터 하늘에 괴이한 별이 나타나더니 지진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니 혹시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전조가 아닌지. 대왕 마마, 걱정하실 일이 아니오니 마음을 놓으시옵소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요. 유신공께서는 무에 지피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대왕 마마. 이런 변개가 나타난 것은 나라에 해가 될 징후가 아니옵니다. 죄가 있다면 바로 이 노신 김유신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의 재앙이 아니옵니다. 대왕 마마께서는 걱정 마시옵소서. 아니, 그렇다면 이는 과인에게는 더욱 큰 걱정거리입니다. 과인이 사람을 시켜서 재액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가진 수십 명의 군사들이 김유신의 집에서 울면서 나오더니 사라졌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떠돈 것으로 삼국사기 열전편의 김유신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필시 몰래 나를 보호하고 있던 은병들이 나의 복이 다한 것을 알고 빠져나간 것이니라.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 후 10여일이 지나서 김유신이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문무왕이 직접 그의 집으로 행차하여 김유신을 위문하였다. 신은 대왕마마의 팔다리가 되어 대왕마마를 섬기려 하였사오나 이제 신의 병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 2번 다시는 용안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과인에게 경이 있었음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일 피치 못할 일이 생긴다면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며 이 나라의 사직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은 어리석고 불초하였으니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오직 다행스럽게도 현명하신 대왕마마께서 의심 없이 신을 등용하여 주셨고 또한 의심 없이 임무를 맡기셨기에 대왕마마의 밝은 덕에 힘입어 약간의 공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만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무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신라의 사정이 그저 편안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이 보건대 예로부터 대통을 잇는 임금들이 처음에는 잘못하는 일이 없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었사옵니다. 그래서 누대로 쌓아온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지니 이는 심히 통탄할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마마께서는 공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셔야 할 것이며 수성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시옵소서. 소인배를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시어 위로는 조정이 화목하고 아래로는 백성과 만물이 편안하여 화란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의 기틀이 무궁하게 된다면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가을 7월 1일 유신이 자기 집에 침실에서 죽으니 향년 79세였다. 문무왕이 부음을 듣고 매우 애통해하였다. 유신공의 가족에게 채색 비단 1,000필과 벼 2,000석을 부의품으로 보내 장례에 쓰게 하라. 또한 군악대 100명을 보내 주악을 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문무왕은 김유신을 금산원에 장사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비를 세워서 그의 공명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또한 민호를 지정하여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열전편 김유신전에는 이어서 김유신의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아내 지소 부인은 태종대왕의 셋째 딸이다. 아들 5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삼광 이찬이요, 둘째는 원술 소판이요, 셋째는 원정 해간이요, 넷째는 장이 대하찬이요, 다섯째는 원망 대하찬이다. 이와 더불어 딸이 넷이었으며 또한 서자로서 아찬 군승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성씨는 전해지지 않는다.
후일 지소 부인은 머리를 깎고 베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이때 문무왕이 부인에게 말했다. 지금 나라 안팎이 편안하고 임금과 신하가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이 없는 것은 바로 돌아가신 태대각간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요. 또한 이는 부인께서 집안을 잘 다스려 태대각간을 성심으로 도와준 숨은 공로가 컸던 결과였소. 과인은 이러한 덕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소. 그런즉 남성에서 받는 조를 매년 1,000석씩 부인에게 줄 것이요. 나중에 흥덕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에 봉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된 김유신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김유신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김춘추의 어떤 무력적인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춘추가 중대 왕실을 여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배경을 김유신이 제공을 했습니다. 김춘추하고 김유신은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이 결연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국 통일 전쟁에까지 김유신이 활약을 하죠. 그야말로 삼국 통일의 그 최고의 1등 공신이라고,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삼국 통일의 원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 김범민의 가장 강력한 정치 군사적 후원자였던 김유신이 사망함에 따라 신라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